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23번째 원자번호 23번 바나듐입니다. 흔치 않은 한 글자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금속 원소이며 당당한 V는 승리의 원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very 쓸모있고 중요한 원소인 바나듐의 신비로움을 소개합니다. 바나듐의 첫 발견은 앙드레 마누엘 델 리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델 리오라는 이름이 당연히 낯설겠지만 이분은 멕시코를 대표하는 3대 화학자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바나듐 발견은 그리 깔끔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델 리오는 광물학에 많은 업적이 있었는데 당시 갈색 납이라 불리던 광물을 조사하던 중 새로운 금속 원소를 발견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발견된 원소에 여러 화합물을 준비하고 다양한 색상들을 관찰하며 이 미지의 원소 이름을 그리스어로 모든 색상을 뜻하는 판크로미오로부터 판크로뮴이라 붙입니다. 추가적인 실험에서 가열하면 화합물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특징을 찾아내고 그리스어로 빨간색을 의미하는 에리스로스를 이용해 에리스로늄으로 변경합니다. 하지만 바나듐 발견에 대한 인정은 난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와 샘플을 옮기던 중 브라질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좌초되며 자료들의 대부분이 소실됩니다. 그리고 이폴리테 빅토 콜렛 데코틸은 새로운 원소가 아닌 크로뮴이라 판단합니다. 콜렛 데코틸은 베릴륨과 크로뮴을 발견한 루이 니콜라 보클랭의 제자였으며 발견된 원소의 검증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크로뮴과 유사한 색상과 모습 그리고 소실된 자료들로 인해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델 리오는 자신의 발견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며 바나듐은 발견되었지만 발견된 것이 아닌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바나듐의 재발견은 스웨덴의 화학자이자 베르셀리우스의 제자였던 닐스 가브리엘 세프스트렘에게서 시작됩니다. 철광석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함유된 미지의 불순물 원소가 분리되는데 델 리오가 찾아냈던 바나듐이었습니다. 세프스트렘은 바나듐이라는 이름을 선택합니다. 바나듐은 북유럽 신화 속 아름다움과 다산의 여신인 바나디스에서 유래합니다. 다양한 색상과 화합물들로부터 아름다움의 의미가 붙여지는 셈입니다. 바나디스라는 여신은 낯설지만 같은 대상을 표현하는 또 다른 여신의 이름은 들어본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디스는 북유럽 신화 혹은 노르드 신화 속 프레이아의 과거 노르웨이어 명칭입니다. 정확히는 프레이아 니아르다르도티르, 즉 뇨르드의 딸 프레이아란 이름이죠. 프레이아의 특징은 게임 속 컨셉 아트나 신화를 묘사한 그림들에게서 보이듯 브리싱 가면이라는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것과 비굴과 트리에굴이라는 두 마리의 고양이가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바나듐의 검증과 확인은 또 다른 베르셀리우스의 제자이자 실험실에서 무기물로 요소를 합성하는데 최초로 성공해 유기화학의 시작을 알린 프리드리히 벨러에 의해 완성되며 우리에게 바나듐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갈색 납이라 불리던 광물은 이제 바나디나이트라는 누가 봐도 바나듐의 기원으로 생각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빛의 색상이나 각진 기둥 모양의 결정들이 엉켜 자라게 된 모습이 아름다운 광석이죠. 하지만 실제 바나듐의 추출은 바나디나이트보다는 조금 더 얻기 쉬운 광물들로부터 이루어집니다. 페트로나이트라는 황화 바나듐 위주로 이루어진 검은 빛깔의 광석이나 바나듐과 타이타늄이 흔히 뒤섞여 들어가는 자철석이 사용됩니다. 특히 자철석을 이용한다면 철을 정련해 추출하는 과정에서 바나듐 화합물 등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들 광물이 아닌 원유나 석탄, 셰일가스, 타르샌드 등의 퇴적물에도 바나듐은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공정 과정도에서도 바나듐 타이타늄 철 분말의 처리에서 바나듐 슬래그가 얻어지고 화학적 처리를 통해 바나듐 산화물 등이 분리됩니다. 기본적으로 탄산 소듐 혹은 염화 소듐을 넣어 850에서 900도 온도로 가열하면 소듐과 결합하여 메타바나듐산 소듐염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처리는 완전히 산화되어 안정한 형태의 산화물인 노란색의 바나듐 펜톡사이드로 분리됩니다. 바나듐 펜톡사이드도 충분한 쓰임새가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금속 형태의 바나듐을 얻기 위해서는 화학적인 환원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대량 공정과 금속 정련을 위한 대표적인 강력한 환원 물질을 원소마다의 소개를 통해 이제껏 몇 차례 만나봤습니다. 바나듐의 경우 수소 기체나 칼슘 금속
혹은 마그네슘 금속을 이용해 금속 상태로 정련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산화물을 이룬다는 특징에서와 같이 바나듐 금속은 그 자체로는 산화에 취약해 겉면이 녹슬기 시작합니다. 바나디스라는 이름의 유래에 걸맞게 바나듐 산화물은 녹색, 푸른색, 주황색, 보라색 등 아름다운 색상을 갖습니다. 바나듐 금속이 산화되며 색상이 변하는 것은 전이금속인 바나듐이 갖는 산화수마다의 전자 배치와 색상 차이 때문입니다. 은빛의 순수한 바나듐 금속은 노란색으로 변화하며 이후 어두운 색상으로 녹슬게 됩니다. 모두 산화에 의한 결과입니다. 조금 더 명확히 바나듐 산화 상태별 색상을 확인하려면 염수용액의 관찰에서 드러납니다. 보라색 용액은 바나듐 2가 양이온 수화물, 녹색은 바나듐 3가 양이온 수화물, 파란색은 산화 바나듐 2가 양이온을 통한 바나듐 4가 수화물, 그리고 마지막 노란색은 이산화 바나듐 1가 양이온의 바나듐 5가 수화물의 색상입니다. 바나듐은 주기율표 5족의 첫 번째 원소이자 전이금속 원소입니다. 지구상에서 22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며 전이금속 중에서는 무려 5번째로 많은 원소여서 쓰임새와 함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바나듐의 원소 기호는 처음 VA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V의 한 글자로 변경되어 특이하게도 오히려 글자 수가 줄어든 원소입니다. 혼동을 겪을 여지가 있는 알파벳이 아닌 유일하게 V로 시작되는 원소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5족을 의미하는 라틴어 V로 인해 바나듐은 V로 가득합니다. 바나듐 원자는 23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번호 23번 원소입니다. 중성자의 개수는 역시나 다양한 동위원소를 만들 수 있게끔 변동이 있지만 가장 흔한 형태는 28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입니다. 2개의 동위원소가 안정한 원자핵을 이루는데 숫자마저 깔끔한 바나듐 50는 0.25%에 불과하며 무려 99.75%를 차지하는 것은 중성자 28개의 바나듐 51입니다. 아무리 화학을 공부했거나 실험실에서 연구했어도 해당 분야가 아니면 실제로 볼 일이 없는 낯선 정보로 바나듐 51은 NMR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바나듐이 크게 유용하지 않았다면 스쳐가는 특징이었겠지만 바나듐은 의외로 너무나 유용하기 때문에 NMR을 통한 화학 구조 분석은 바나듐 연구자들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장 유명한 바나듐의 사용 분야입니다. 왠지 맛있을 것 같은 이 물질은 광석이나 원유 채굴 등에서 분리되었던 대표적인 바나듐 산화물이었던 바나듐 펜톡사이드입니다. 규격화된 작은 형태로 제조된 것은 대량 공정에 촉매로 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나듐 촉매를 이용해 만드는 대표적인 물질은 바로 황산입니다. 염산, 질산, 황산 등 강한 산은 위험한 물질로만 상상되지만 화학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었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죠. 구체적인 바나듐의 황산 제조 공정 반응을 처음부터 자세히 소개한다면 시작은 황의 연소입니다. 황을 산소와 고온에서 반응시켜 연소시키면 산화되며 이산화황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황 두 분자는 다시금 산소와 화학 반응에 두 분자의 3산화황을 만들어냅니다. 가정에서는 단순히 이산화황을 과산화수소수에 녹이거나 3산화황을 물에 녹여 황산을 만들 수 있지만 높은 농도의 진화황산을 바로 만들기 위해서는 3산화황과 황산의 화학 반응으로 발연황산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연황산과 물이 반응하면 황산이 얻어지게 되죠. 다단계의 반응 중 이산화황을 3산화황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 바나듐 촉매가 사용됩니다. 도표로 본다면 고온에서 바나듐 펜톡사이드 촉매가 함유된 컨버터를 거치며 3산화황이 대량으로 얻어집니다. 이 공정의 중요성은 대표적으로 미국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생산되는 모든 화학 물질 중 소금에 이어 두 번째가 황산인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 아닌 금속의 형태로도 바나듐이 유용합니다. 바나듐 합금의 첫 대량 활용은 자동차 메이커인 포드의 모델 T가 등장한 시기였습니다. 바나듐을 혼합한 강철은 매우 뛰어난 물성을 보여 바나듐 없이는 자동차도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바나듐은 전이금속 중에서도 세 번째인 만큼 가볍습니다. 철보다 가벼우니 합금을 이룰 때 더 가벼운 무게를 제공하고 그와 반대로 높은 강도를 만들어냅니다. 바나듐이 사용된 합금은 수없이 많지만 가장 독특한 것은 과거 제조법이 불가사의로 구분될 정도였으며 시대를 앞서간 제품으로 평가되던 다마스커스 강이 흥미롭습니다.
다마스커스 강의 절삭력이나 강도의 뛰어남도 유명하지만 다큐멘터리 등으로 보신 적이 있다면 특유의 물결 무늬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물결 무늬를 이루는 물질은 시멘타이트입니다. 세 개의 철과 하나의 탄소 원자가 결합한 형태인 탄화철인데 제작 과정에서 섬유 형태로 줄지어 늘어서는 모양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강철이 모두 줄무늬를 갖진 않습니다. 밝혀진 사실은 여러 원소 중 미량의 바나듐이 첨가되면 시멘타이트가 섬유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고 강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바나듐은 소량 첨가만으로도 금속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를 비롯해 많은 철강 제품에 필수적으로 추가되곤 합니다. 미량의 바나듐이 금속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면 다른 곳에서도 바나듐의 함유가 확인될지도 모릅니다. 사진 속 황색 광물은 캬우투이트라는 크리스탈입니다. 미얀마의 모곡 지역에서 발견되는 광물인데 캬우투이트의 특별한 점은 사진 속에 보이는 것 단 하나만이 이제껏 발견된 전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광물인 셈이죠. 바나듐은 캬우투이트 다음으로 희귀한 세상에서 두 번째로 희소한 광물인 페이나이트에서 발견됩니다. 페이나이트는 1954년 대영 박물관에 기증된 후 1979년 그리고 2001년 발견된 결정체 샘플까지 단 3개의 광물만이 존재합니다. 색상에서 보이듯 처음에는 루비로 착각되었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붕산염과 칼슘, 지르코늄을 함유한 산화 알루미늄 결정체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붕소와 지르코늄은 서로 결합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광물에 안정하게 이 두 원소가 뒤섞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실제로 페이나이트는 자연에서 발견된 광물 중 붕소와 지르코늄이 결합한 유일한 광물입니다. 그러나 이 원소들은 특유의 붉은 색상을 만들어내진 못합니다. 페이나이트의 붉은 빛은 바나듐과 크로뮴이 만드는 색상입니다. 가장 특별한 광물 중 하나에서 그 특징을 결정짓는 원소가 바나듐의 셈입니다. 바나듐을 체내에 농축시키는 생물이 있다는 사실과 바나듐으로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가장 유명한 특징일 듯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멍게라 불리는 우렁생이류 생명체들은 바닷물 속 바나듐을 체내에 100만 배 이상 농도로 농축합니다. 또한 모습만 봐도 이건 먹으면 죽는다는 직감이 오는 광대버섯 역시 바나듐을 농축합니다. 바나듐이 필요한 분자가 체내에 있기 때문일 텐데 멍게의 경우 헤모바나딘이라는 바나듐 결합 색소 분자입니다. 곤충의 경우에도 노란색 체액을 갖는 경우 바나딘이 체액을 이루고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처럼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은 없지만 체내 조절에 사용되곤 합니다. 광대버섯에서 발견되는 바나듐 함유 음이온의 이름은 아마바딘입니다. 아마바딘은 과산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기능을 가지며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버섯의 자기 보호를 위한 독소로도 사용되죠. 생명체 속 바나듐의 기능이 있듯 인간에게도 바나듐은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혈장 내 바나듐 함량은 약 200 나노몰롱도인 반면 조직 내 바나듐 함량은 약 0.3mg/kg의 꽤나 높은 농도로 주로 뼈나 간 및 신장에서 발견됩니다. 척추동물에서 바나듐은 주로 음식 섭취와 공기 흡입으로 유입됩니다. 바나듐은 이온 형태로 산성 환경에 저장됩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포도당을 전환시켜 에너지를 생성하는 대사 과정인 해당 과정의 여러 단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체가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바나듐 화합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암, 동맥경화증, 당뇨병을 비롯한 다양한 주요 건강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잠재적인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나듐 기반 화합물의 임상 시험과 보급화는 여전히 넘어야 할 단계가 많은데 화합물에 대한 기본적인 양리학적 및 대사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명확히 밝혀진 것은 바나듐 화합물이 당뇨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포도당 조절과 관련된 바나듐 메커니즘의 중요한 요소는 글리코겐 합성 회복, 흡수 향상 및 포도당 활용 등입니다. 앞서 살펴본 해당 과정에 관여하거나 글리코겐의 합성에 관여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다양한 신호 체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며 제1형 및 2형 당뇨 모두에게 효과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VDP이라 불리는 바나듐 클로로다이피콜리네이트는 당뇨 치료 효과를 보이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바나듐이고 말이죠.
의약품으로 기대되는 바나듐 화합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도 바나듐은 촉매로 작용해 화학 결합을 끊거나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그닌과 같은 천연 물질을 분해해 바이오매스로부터 연료와 화학 물질을 지속 가능하게 공급하는 반응에 촉매로 사용될 수 있어 버려지는 많은 폐기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바나듐 화합물과 촉매로의 사용이 흥미로웠다면 정말 독특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빛은 파장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되죠. 진단이나 치료에도 사용되며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갖는 초단파 빛인 X선과 감마선을 막아내려면 두터운 납 등의 중금속으로 이루어진 방호구가 필요합니다. 그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높은 에너지를 가져 피부 손상이나 피부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외선의 차단도 가능합니다. 여름철 태양빛이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선블락이나 선스크린 등 자외선을 반사하거나 흡수해 다른 형태로 에너지를 소모시킬 수 있는 물질이 역할합니다. 가시광선은 인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400에서 700나노미터 파장의 좁고 특별한 빛의 영역이죠. 그리고 물체의 색이 드러난다는 것은 모든 색의 빛이 합쳐진 백색광으로부터 특정한 빛만 흡수하거나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시광선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투과시키는 물질은 유리와 같이 투명하게 인식되며, 만약 우리가 가시광선을 막고 싶다면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예시가 99.965%의 가시광선을 흡수해 심도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만 모습을 갖게 된다는 반타블렛과 같은 염료입니다. 그렇다면 긴 파장으로 더욱 뛰어난 투과율을 갖는 적외선은 어떻게 막아내거나 흡수할 수 있을까요? 적외선을 흡수하기 위해 기존 사용되던 대표적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개의 방막 사이 간섭 효과를 이용한 페브리페로 공진기와 무질서한 형태의 메타 물질을 형성하는 나노스케일 금속 패턴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구조적으로 간단하거나 손쉽게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겠죠. 적외선 흡수에 활용될 수 있는 최고의 물질은 이산화바나듐입니다. 이산화바나듐은 기본적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입니다. 그런데 섭씨 68도 정도까지 온도가 높아지면 갑작스럽게 변화가 발생합니다. 단사전개 형태의 절연체 결정이 빠르게 정방전개 금속 결정으로 변화합니다. 결정 구조가 변화하며 에너지 밴드 높낮이도 함께 변화해 전기가 흐르지 않던 물질이 순식간에 전도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현상은 1959년 벨 연구소의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적외선의 흡수를 위해서는 180나노미터 두께의 이산화바나듐층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완성됩니다. 무려 99.75%의 적외선을 흡수하니 인간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생명체에게는 반타블렛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카만 표면이 될 것입니다. 이산화바나듐을 이용한 기술은 실내 온도 조절용 스마트 유리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유리는 가시광선과 적외선 모두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자연스레 낮 시간 동안 실내 온도는 계속해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산화바나듐 코팅 후에는 가시광선은 유입되어 물체를 분간하기 충분한 빛이 공급되지만 적외선은 반사되거나 흡수되어 주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패널 측면으로 산란되는 적외선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유리 가장자리에 간단한 광전지를 배치할 경우 적외선을 이용해 1.5V 구동 전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건물의 온도와 밝기 유지는 인간이 생산하는 에너지의 약 30% 이상을 소모합니다. 온도 조절과 전력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이산화바나듐 유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 저감이 가능해집니다. 최근에는 이산화바나듐의 구조가 변화하며 특정 방향으로 뒤틀리고 팽창하는 등의 물리적 변화를 이용해 온도에 따라 유리 색상이 변화하며 적외선을 반사하는 등 자동화된 동작도 구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산화바나듐은 제조와 사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작은 나노입자 크기로 개량해 코팅 용액으로 뿌리는 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특징을 자세히 들어보신 분이라면 절연체 금속 전이가 이루어지며 구조와 성질이 급변하는 68도의 임계 온도가 일상 속에서 활용하기에는 꽤나 많이 높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구조와 성분이 조절된
나노입자 형태로 해결 가능합니다. 최근 이산화규소나 내부 수분을 함께 활용한 새로운 이산화바나듐 구조로부터 40도 이하의 온도에서 구조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 가능했습니다. 더운 여름철 실내 온도 조절에 적합한 셈입니다.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반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일종의 열 스텔스 기능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신호를 구조적인 특징과 특수 도료로 차폐해 스텔스 기능이 부여된 B2 스피릿 폭격기와 같이 감지될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는 스텔스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이산화바나듐의 온도를 높이며 적외선 카메라로 측정하게 되면 어느 순간 온도가 높아졌음에도 저온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적외선 감지를 대상으로 한 열적 스텔스 도료로 활용 가능한 물질이며 이번에도 이산화바나듐 코팅만으로도 모든 조절이 가능합니다. 온도와 빛과 관련된 조금 더 특별한 기능은 색상으로 나타납니다. 온도 변화, 수소 흡착, 그리고 표면에 고정된 금속 나노물질을 통한 플라즈모닉 구조체는 매우 다채로운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 모든 변화의 핵심은 이산화바나듐 필름의 구조 변화와 수소 흡착 능력입니다. 절연체와 금속 특성 변화와 함께 수소 흡착은 눈으로 관찰되는 색상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재구성 가능한 광학 시스템의 의미를 가지며 이후 차세대 유연 광학 장치나 동적 디스플레이의 실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모두 바나듐의 상전이를 통해서 말이죠. 구조의 변화는 운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인체에서는 근육이 수축과 이완으로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자연스레 과학자들은 인간의 근육을 모사한 인공 근육의 구현에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실제 근육과 같은 유기물이 아닌 더욱 단단하고 특별한 성질을 부여할 수 있는 무기물을 활용하는 데 눈을 돌리게 됩니다. 가장 뛰어난 결과 중 하나는 마이크로 이산화바나듐 근육입니다. 이산화바나듐은 임계점에서의 결정 구조 변화로부터 큰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를 근육의 수축 이완과 연관짓는다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코일 형태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이산화바나듐 인공 근육은 실제 인간 근육에 비해 1000배 더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이를 비교한다면 자신보다 50배 더 무거운 물체를 60m초 이내에 자기 길이의 5배 거리로 던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상전이에서 한 차원 방향으로 빠르게 수축하며 다른 두 차원으로는 팽창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개발되던 열 엔진이나 전기 모터, 초음파 모터나 탄소 나노튜브 인공 근육과 비교했을 때 이산화바나듐 근육은 100만 회 이상의 작동에도 아무런 손상이 가지 않았으며 동작은 약 20만 rpm의 회전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길이를 기준으로 밀리미터당 최대 2000도의 진폭을 보이며 에너지 전력 밀도 또한 무려 39kW/kg에 해당해 이제껏 만들어진 그 어떠한 인공 근육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뉴로모픽은 뉴런과 형태라는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인간 뇌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하여 설계된 기술이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두뇌가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모방함으로써 뉴로모픽 시스템은 현재 디지털 기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및 패턴 인식 문제에 혁명을 일으킬 엄청난 잠재력을 갖지만 인공 시스템이 좀 더 뇌와 유사해지려면 신경세포가 시냅스라고 불리는 말단에서 통신하는 방식을 복제해야만 합니다. 하나의 신경에서 그치지 않는 실제 신경망과 같은 네트워크까지의 완전한 화학적 재현을 위해서입니다. 신경세포가 시냅스의 전기적 활동 이력에 따라 진동 전류 펄스를 생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산화바나듐이 열에 의한 절연체 금속 전이 온도에서 변화 이력을 남깁니다. 온도로 인한 절연체 금속 상태 간의 진동으로 인해 이산화바나듐은 시냅스와 비슷한 작동이 가능한 셈입니다. 보통 한 물질의 전이 온도는 물성을 제어하기 위한 불순물을 추가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특성입니다. 여러 첨가물 중 유일하게 붕소를 사용할 때만 전이 온도의 조절과 함께 상태 변화 시간까지 조절됩니다. 임계점에서의 변화는 언제든 두 상태를 오갈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절연체에서 금속으로 혹은 금속에서 절연체로 상태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관심을 두고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방향 중 재밌었던 것은 수백 개의 측정값을 수집한 후 비교한 결과 재료 구조에서 기억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산화바나듐 샘플에 전류를 공급하면 전류는 물질을 가로질러 이동해 반대편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이후 두 번째 전류 펄스를 동일한 이산화바나듐 샘플에 주입하면 전류가 반대로 이동하며 상태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산화바나듐은 첫 번째 구조 전환을 기억하고 다음 단계를 예상합니다. 심지어 이 기록은 가장 최근 가해진 정보를 3시간 이상 기억해 재현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바나듐과 산소가 일정한 개수만큼 규칙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소금이나 탄산칼슘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무기물이 자신에게 주입된 정보를 기억하고 이후에 동일 작업에 대해 영향을 준다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바나듐은 환경 분야에서도 기대됩니다. 과다한 이산화탄소의 방출은 지구온난화와 해수 산성화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감소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지만 이미 지구 대기 속에 증가한 이산화탄소의 흡착과 분리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400ppm의 밀도로 존재합니다. 공기 분자가 100만 개 있다면 단 400개만이 이산화탄소란 의미이며 선택적으로 이 적은 분자들만 잡아서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과산화 우라늄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이 있음이 드러났지만 우라늄보다 더 안전하고 풍부한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발견된 물질이 과산화 바나듐입니다. 과산화 바나듐 분자는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하 균형을 위해 포타슘이나 루이듐, 세슘 양이온과 결합합니다. 바나듐이 아닌 다른 전이금속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내지 못하거나 반응성이 높아 스스로 폭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과산화 바나듐은 처음에 보라색 분말 형태에서 대기 중에 보관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점차 노란색 분말로 변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재방출하기 위해 단 200도라는 비교적 낮은 온도로의 가열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200도는 높은 온도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전까지의 탄소 포집에 사용되었던 알칼리 금속 원소들이 700도 수준의 가열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혁신적인 능력입니다. 바나듐은 배터리의 제조에도 사용됩니다. 이제껏 살펴봤던 리튬이나 마그네슘 등의 금속 배터리가 아닌 바나듐 플로우 배터리라는 두 종류의 바나듐 이온 용액과 이온 선택성 투과막으로 이루어진 액체 배터리입니다. 생각보다 큰 배터리 장비이기 때문에 가정용으로는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산업 등의 분야에서는 유용합니다. 고체 배터리와 달리 플로우 배터리는 두 가지 액체 전해질이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계속해서 더 효율적인 바나듐 플로우 배터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재미있는 성과로는 탄수화물이자 탈취제의 주성분으로도 사용되는 사이클로덱스트린을 넣었더니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무려 1년 이상 에너지 충방전을 해도 용량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바나듐은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로도 사용됩니다. 정확히는 이터뷴 오소 바나데이트라는 물질입니다. 명칭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란타넘족 원소인 이터뷴을 양이온으로 사용하며 오소 바나데이트가 음이온으로 결합한 물질입니다. 바나데이트는 바나듐산 염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오소입니다. 유기화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오소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 경험상 유기분자의 오소 구조가 어떤 것인지만 알지 왜 오소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족 분자 3가지는 이성질체 관계입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오소, 메타, 파라로 구조를 구분합니다. 단어의 정확한 유래는 그리스어로 각각 올바른, 다음, 옆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구조를 구분짓는 명칭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죠. 3가지 분자 구조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소입니다. 처음 발견된 방향족 이성질체의 구조를 부르는 데 사용되어 올바르다는 오소를 갖습니다. 그리고 오소의 다음 위치에 결합한 형태라 메타, 하나 더 옆으로 가서 파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반대편이라거나 건너뛰라거나 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무기화합물의 오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바나듐산 염은 하나의 바나듐과 4개의 산소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기본 형태인 만큼
우리는 이 물질을 오소바나데이트라 부릅니다. 기본 형태보다 산소가 더 많아지면 과라는 표현이 사용될 테니 적어지는 방향으로 바로 다음 이성질체인 메탄은 메타바나데이트입니다. 간혹 파이로바나데이트라는 접두어를 볼 수도 있는데 파이로는 오소 형태의 2배에서 물을 하나 제거한 형태의 염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레 2개의 바나듐과 7개의 산소를 갖습니다. 간단히 복습하자면 바나듐 펜톡사이드를 이용한 황산의 제조에서 중간 단계였던 발연 황산은 황산 분자 2개에서 물 하나가 제거된 형태였으니 다른 이름으로 파이로설퓨릭 애시드가 됩니다. 이 시스템의 독특한 특징은 결정 격자에 의해 규정된 대로 이터뷴 큐비트 주위에 바나듐 원자가 미리 결정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측정된 모든 큐비트에서는 동일한 메모리 레지스터가 있었는데 이는 동일한 정보를 저장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 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나듐을 사용하는 방식도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나듐은 가장 중요한 화학 물질인 황산의 제조에 사용되는 촉매입니다. 바나듐 산화물은 산화수에 따라 색상과 물리화학적 특성 모두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 의료, 환경, 산업, 첨단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금속 원소입니다.